근데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라종일 선생님이라고 그 북한 네네 북한 문제도 있고 옛날 주일 대사도 하셨고 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외국에서 자기를 불러다가 한국에 이제 한강의 기적은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셨다. 야 니네들 건배사 몇 개냐? 몇 개 안 되지. 한국은 건배사가 수천 개야.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유행에 민감하고 다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게 오면 적응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창의적일 수 있잖아요. 정말 네. 정말 창의적인. 근데 이 책 내용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한테는 유행을 쫓아가고 이런 냄비 분석 이런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도 한 15년, 20년 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재밌게 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이제 외국인 여성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비정상회담이 지금 남희석 씨가 나와요. 그렇죠. 나와서 이제 외국 분들 특히 유럽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은 왜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냐, 유행을 왜 이렇게 쫓아가냐, 개성이 없다. 거리에 나가보면 다 똑같은 옷, 똑같은 스타일을 하고 있고 천만 관객 이거 뭐 이상한 것 같다. 왜 남들이 영화 본다 그러면 그걸 쫓아가서 봐야 되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4천만인데 예. 거기서 1,000만을 본다는 게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조금 더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아니 너무 전체주의적인 거 아니니?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던데 그때는 볼 때는 약간 납득하면서 봤어요. 그런 면이 있지. 좀 그런 건 힙하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왜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별게 있는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남들이 다 한다 그러니까 일단 가서 선점을 하는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일주일 만에 그 팔로우 수를 1,000명 넘긴 분도 계시고 뭐 어떤 정서로 저러는지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는 거예요. 새로운 플랫폼이나 신문물이 나오면 저기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랬듯이. 지금 당장 그걸로는 수익 모델이 안 될 테지만 그걸 쫓아가가지고 확보를 해서 점유를 해두면 분명히 어떤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는 게 있고 그 심지어 지금 빌 게이츠까지 들어와서 떠들고 있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유행이 그게 한국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는 결국 우리가 유행에 민감하다. 남들이 아는 건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잠깐만 저거 일단 한번 가보자. 뭐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이 첨단이 중요하게 된 시대에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엄청나게 어쨌든 뭐 계속 그 세계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적응한다는 게 이게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도 피곤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아까 이제 누가 그 외국인들이 한강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건배사도 없는 새끼. 라디오에서 반박했다고 하셨는데 뭐 저도 반박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그 K-팝의 확산이란 건 유튜브가 그 대중화되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K 드라마 이런 것들도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그 OTT냐? OTT 그 서비스가 이제 커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또 삼성전자가 노키아는 망했는데 삼성전자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승승장구한 건 스마트폰 때문이잖아요. 그게 전기차에 대해서 또 현대 기아차가 또 잘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사실 오히려 더 그 기회를 잡고 보통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그럼 이제 현대기아차가 세계 한 5대 완성차 그 회사쯤 되는데 그렇죠. 그 위에 있는 회사들은 원래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회사들인 거죠, 사실. 그 뭐 벤츠 이런 회사들 생각하면은 그럼 이제 일본도 어쨌든 일본도 서구에 비하면 후발주자지만 이미 이제 1940년대에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전쟁을 했던 나라고 그 당시에 항공모함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일본밖에 없었고 일본이 영국을 동남아시아에서 대영 제국 해군을 물리치면서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줬었죠. 근데 그 후 이제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 한국이 소형 항모를 가진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엄청나게 따라온 건데 저쪽 먼저 올라간 나라들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역동성을 가지고 올라왔고 새로이 역동성을 맞닥뜨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장담하건대 여기에 대한 적응의 경쟁에서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뒤질 리가 없다. 그건 확신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한 20, 30년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항공모함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런 문화는 좀 없어요. 이런 거 안 좋아하시죠? 이런 유머 안 좋아하시는데 웃어주시나 오늘? 저희 좋아합니다. 항공모함을 이렇게 쑥 들어오시네. 아니 제가 모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서 웃은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뭐 전 세계에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한국이 뭐 K 방역 이런 걸 잘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이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또 넷플릭스로 돌파구를 만들어 우리는 왜 넷플릭스를 못 만드냐 이럴 수 있는데 넷플릭스를 이용해갖고 거기 컨텐츠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컨텐츠가 지금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돼버린 지금 상황인데 그게 되게 신기하죠. 제가 그 박근혜 정부 때 5년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BTS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기 전인데 근데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K-팝 이거 지금 한 5년 뒤면 사양된다는 얘기를 다 했어요. 뭐냐면 이거 이제 끝물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막 문건 뭐 이런 것들 기획안들이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왜냐면 어떻게 분석했냐면 K-팝이 서구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는 약간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건데 그 이유가 뭔지를 분석이 뭐였냐면 원래 옛날에 서양에서도 아이돌들이 다 있었다. 뭐 NCT 보이트나 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사양이 되고 난 틈새 그 틈새에 틈입한 것들이 지금 한국 아이돌이다. K-팝이다. 근데 지금 한국 K-팝을 보면 계속 자가 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영화처럼 될 것이다. 가 주류 분석이었어요. 근데 웃긴 게 국내에서 음악에서는 못 살아남잖아요. 한국에서는 왜냐면은 착취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왜 신대철 선배랑 뭐 옛날 신해철 선배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든 외국에 나가서 살아남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가수들 입장에서는. 이 BTS가 소위 그 한국의 음원 플랫폼, 스트리밍 플랫폼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서 살아남아 버리면 뭐 다른 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세계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세계에 나가서 인정받는다 이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안 되니까. 사실 뭐 BTS도 한국에서 좀 많이 그 외국에서 먼저 유명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많이 까이고 나갔죠. 그래서 방금 영화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게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안전망을 구축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한다. 산업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는 안 흘러가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세용지마 전화위복인 게 예전에 한국 영화 산업에서 이제 극장 체인이 너무 대기업 중심이고 뭐 중소 영화관이 없고 물론 그것도 맞는 비판이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같은 게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었던 게 저기도 너무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래도 CJ나 롯데가 체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업에서는 뭐 다른 것들 팔고 뭐 이러면서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뭐 중소업체들이 체인을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난감했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전화 유혹인 거죠. 코로나를 일단은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이제 느낌이 불과한 건데 아마 이거 끝나면 바이오에 사람들이 열을 많이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오가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은 최상위권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상위권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백신 문제로도 한번 약간 홍역을 깔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뭘 좀 해야겠다 하면서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산업 구조라는 게 빌드업을 하면 계속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 추구를 할 때 한국은 계속 그 빌드업을 받아온 거고, 근데 바이오라는 거는 한 몇 년 전에 가령 장하준 선생님 책 같은 걸 봐도 바이오 뭐 등등 아직 한국이 안 했고의 영역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을 통해서 또 도약을 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럼 뭐 이제 뭐 뒤에 남는 건 그 위에 몇 개 있겠죠. 항공우주라든지 제가 뭐 뭔지 못 꼽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코리아의 국가 이미지가 이번 사태에서 세계에서 극적으로 상승했다는 게 굉장한 어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제 준전시,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웬만한 전쟁보다 많이 죽었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네, 그 영향력도 컸고, 그럼 이제 제가 책에서도 적은 그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 강대국의 리스트라는 게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의 주역들이에요. 그런 이미지는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새로운 계기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가 잘 바뀌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이라는 신선진국 저기 되게 시스템 괜찮네, 살만한 나라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추가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긴 한데 저는 이제 교포들의 리턴이 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들어가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이게 요새는 특히 미국 교포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한국어 까먹으라고 나에게 가르치셨는데 안 까먹어서 다행이다. 안 까먹는 사람들이 이제 사업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게 반학기가 있는 게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 근데 뭐 뉴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질서들이 다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이 질서를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도 조금 모범까지라고 말하면 좀 오버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논쟁은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그 레토릭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세계 아무데도 하는 데가 없다. 알래스카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기준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저렇게 해서 잘 정리돼서 기본소득이 해야 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어떤 구조, 시스템에 대한 정리가 잘 되면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우리 바이오나 이런 게 앞으로 막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노래도 있었잖아요. 날 좀 바이오 뭐 이런 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번 거는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안 좋아하신다니까. 나한테 반사도 너무 소셜했어 방금. 책에서 K 스탠다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그게 사실 아직은 정돈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카피캣을 해오느라 롤 모델이 사라졌고. 네네. 그런데 우리 모델이란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려면 그냥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세심하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를 살펴보고 고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경로, 그 조건들, 그래야 이제 다른 나라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제조업에 비유하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남 물건 만든 거 보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가져와서 그렇죠. 했다면 이제는 도면 설계, 그러니까 설계도를 베껴왔다면 이제 그 설계 도면 자체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거니까 이 과정이 되게 길어지고 이걸 아직 한국이 잘 안 해본 영역인 거죠. 근데 그걸 하는 과정이 있어야 사실은 스탠다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뭐 잘 적응할 거다라고 그 부분 낙관하긴 했지만 사실 설계 도면을 만드는 걸 한국이 잘한 적은 없어가지고 그 K 스탠다드를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제가 사실 낙관을 못 하겠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설계 도면 처음부터 만드는 거를 워낙 해본 적이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서.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해왔지만 우리가 이제 추월의 시대에 추월을 하고 났는데 새 모델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또 금방 다시 추월을 당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를테면 추월의 시대에 들어있는 함의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추월했다, 우월하다라는 마냥 그 의미는 아니고 기생충으로 예를 들면 영화 기생충으로 예를 들면 그게 영화나 문화의 영역에서는 글로벌의 인정을 받았죠. 사실은 아카데미상까지 받고. 근데 역으로 조금 한층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 이런 점도 있는 거예요. 기생충이 주장하고 있는, 기생충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 불평등, 그게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선진국들도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평등 문제를 서구 사회의 해법으로 가져와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서구도 겪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뭐 외국이나 우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로는 별로 짚히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다만 서구 사회에 비해서 경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채 같은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은 저 같은 사례인데 제가 대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고졸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으로 치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작업인데 분명히 주류가 아니라서 좀 무시당하거나 조금 뒤로 밀어두게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출판이든 뭐 영상이든 혹은 뭐 중소기업 현장이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기업 봉채 뭐 어디 공채 위주로 가서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뭐 주류에 진입을 해야 이게 가치 있는 작업으로 인정받고 네. 잘 살고 그게 됐는데 이 조그만한 현장에서도 자기가 성장을 하면서 좀 다시 업그레이드도 될 수 있고 반면에 여기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현장이나 이 작은 작업들이 다시 혁신이 될 수 있고 현장들도 그러면 이 혁신들이 모이면은 결국 국가적 혁신으로 가고 뭐 이런 그림들을 좀 상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우리는 공정 이슈를 얘기할 때 약간 시험 선발의 공정함, 뭐 공채 이런 게 갇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체하고 난 뒤에 개별 사람들의 어떤 역량들이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네, 조금 더 구현하자면 이게 저희가 뭘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우파들이 들으면 저 진보주의자들 뭐 모든 걸 이게 평산화 시키려고 그러고 뭐 사람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있으면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유연함을 추가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얘도 대학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모든 사람이 대학을 20살에 가야 되느냐? 딴 거 하다가 좀 일 좀 하다가 영상이나 출판 좀 하다가 25살에 가도 별 문제가 없는 사회면 정말 여러 사람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대기업 공채라는 건 28에서 32살 정도 사이 그 여성은 조금 더 일찍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결판 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신분이 돼가지고 서로 넘나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역량을 많이 보여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캐치업해서 올라갈 수 있는 대기업에 지금은 이제 그 교통이 되는 곳이 IT 이런 정도인데 IT가 사실 오히려 이제 그런 이제 그 능력주의가 발휘되어서 그 이 승강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산업 분야도 당연히 이 유연함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개개인들의 역량을 이끌어내고 회사에도 사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 지금은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일자리가 많지도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미 공채를 없애고 싶어하고 없애는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그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교섭안을 내밀어야 서로 간에 협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있는 걸 그냥 지키기만 할 뿐 아니라 어차피 대기업은 공채를 없애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그럼 공채를 없앤 다음에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개입해서 조금 더 이제 회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형식적으로 공채라고 한 1년에 뭐 한 회사별로 뭐 찔끔찔끔 몇 명 뽑는 그 공채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그 루트를 통하지 않으면 대기업으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20대들 모든 사람이 그 되도 않은 자리를 가지고 경쟁에서 28에서 32살 사이 결판내고 아래 위가 갈라진다. 이게 어떻게 능력주의냐는 거죠. 그렇죠. 되죠 물어보면. 네. 아까 그 역동성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거를 좀 엮어서 얘기하자면 OTT 얘기도 우리가 했고 아까 제가 피식대학 얘기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거예요. 방송국이 대기업이라고 치면은 그 대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공채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개그맨들은 개그맨 공채 시험을 통과해야 대중들을 웃길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는 거였어요. 유일한 파이프라인이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채가 폐지된다고 해서 코미디언들이 없어지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OTT 넷플릭스 얘기도 아까 했지만 왓챠 같은 데 보면 스낵 컨텐츠라는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스낵 컨텐츠 옛날에 보면은 시트콤들, 뭐 소풍산부인과 같은 것들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유튜브 컨텐츠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20분짜리 짤막한 그러니까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컨텐츠인 거죠. 이를테면 인터뷰 컨텐츠인 거죠. 시리즈로 그 뭐 고양이 컨텐츠라든가 요리 컨텐츠라든가 특이한 게 그러면 피식대학 유니버스라고 하는 게 OTT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이 조금 다양화되면 내가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저 공채 시험을 통과해야 돼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어떤 무대에서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에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성장을 통해서 OTT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그 OTT 회사가 뭐 글로벌로 진출하면 다시 세계에 소개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역동성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 그 하시피 우리 하 소장님은 또 이제 저자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승호 선배님과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책을 아무리 내도 석박사가 없으면 사람은 인정을 안 해줘. 이런 뭐 그래서 농을 한번 섞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분명히 필요한 작업들인데 주류가 아니다 이런 건
해체돼야 된다는 의미 중에 하나 인터뷰 작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뭐 특정 일을 거론하면 안 되죠. 꼭 정치적인 거론해도 됩니다. 꼭 그런 거여야 뭐 좋은 그 저술인 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영역에서 필요한 작업들이 조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죠. 제가 계속 고졸이라서. 예. 뭐 노 대통령님도 고졸이었는데 이 책이 부제가 단순한 비관론에서 현명한 낙관론으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계속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뭐 후속 작업은 어떤 작업이? 이제 6인 저자라기보다는 이 연구소 활동은 계속 하는데요. 보고서 같은 거를 기획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는 20대 남자들, 청년들의 보수화 이거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한번 기획을 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걸 한번 아이디어를 알아보자고 했던 작업이 청년 정치에 관한 보고서였는데 지금은 공정에 대한 게 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정, 근데 그게 공정 안에 공정. 그래서 비정규직 층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 정규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 여성들이 생각하는 공정,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이 다 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러면 각자 좀 모아보고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서 그런 보고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게 있고요. 저술로 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채라든가 그 얘기들이 이게 다 총론이지만 한 꼭지 한 꼭지가 다 책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라. 그거는 좀 심화해서 계속 작업을. 그래서 그 한유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 저서를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뭐 그런 작업들을 계속 후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양승윤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책의 공저자인 원래도 이제 산업도시 가지고 작업을 했지만 또 그쪽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고요. 근데 이게 좀 이 책이 사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의 범위로 치면 되게 대작이에요. 근데 그게 좀 민망한 것이 이 정도 대작을 쓰려면 좀 더 세밀하게 써야 되고 각주도 한 300개가 더 붙었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 저희 생각에 총론이 부족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총론이 없으니 완전히 총론을 만들어 보자라는 욕심이 나서 이렇게 좀 약간 스케치 상태의 그러니까 대작은 아닌 그러니까 이제 대작의 사이즈는 의도했지만 약간 스케치 상태의 그런 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이 그 중에 뭐 어떤 거를 먼저 묘사할지까지는 저희가 설계도를 안 세워놨지만 조금 그 대생에 불과한 것을 좀 색칠을 하고 좀 뭐 가능하다면 좀 더 큰 건축물을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후속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하인드지만 원래 각조가 굉장히 많은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많이 이제 좀 팔아야 되니까 좀 많이 덜어낸 구석도 있다면서요. 제가 그때 이세돌 그 대국을 보면서 한번 읽힌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로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여러 논문이 나오고 대중서가 나와야 된다고. 이세돌한테 도대체 진짜 어떻게 이긴 거냐. 걔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허점이 있었길래. 근데 그런 작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주신다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근데 여기 또 세대론과 색깔론에 가려진 한국사의 성장기라고 이때 표현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가려졌다고 생각하세요? 서로가 서로의 빌런이니까. 이를테면 그 산업화 세대의 빌런은 이제 종북, 뭐 북한,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북한과 종북 세력. 북한의 어떤 경도되어 있는 무리 이런 거.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닌가 이런 뭐 의심적 의심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민주화 이제 세대 입장에서는 그 앞 세대의 어떤 독재, 탄압, 뭐 반자유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 빌런들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어렸을 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고 뭐고 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한 거다. 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조금 성인이 되고 나니까 진보주의적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건 민중이 한 거다. 박정희 한 게 아니야. 근데 저런 논리라면 민주화도 민중이 한 게 아닐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위부대 민주화에 대해서는 그 전위부대인 학생운동권의 공로라고 약간 은근슬쩍 가져가. 민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했다고 하죠 사실은. 근데 왜 경제당국자들 혹은 정책 기반자들의 공로는 저렇게 쉽게 무시해버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공로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하니까 네. 가려지는 게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한국은 잘 되고 있다고 하고 그 반대 세력은 갑자기 한국은 망국이 될 거라고 하고 실제로 객관적인 모습들 다 지워버리는 거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관론이 탑재되어 있어서 한국이 이렇게 잘 될 리가 없어 요 정서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제 성장은 이제 한 2000년대 이후에는 불신할 수는 없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양극화나 이런 얘기는 그냥 할 수는 있는 얘기지만, 근데 지금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불신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공고화되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적인 민주주의다 이런 게 아니라, 이상적인 건 좀 다른 얘기고,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리가 그 전에 그 민주주의에서도 선진이라고 봤던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 민주주의가 거기서 더 뭐 처지고 뭐 더 뭐 흔한 비판처럼 그 절차를 우회하고 정서적이고 그래서 더 개판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름의 역사적인 경로, 그리고 한국 사회 시민들의 기질에 따라서 맞춰져 가고 이런 것인데, 그 중에 시행착오들이 있지만 또 시행착오라는 게 또 자기들이 유리할 때 활용했던 거를 자기들이 불리할 때 당하면 저건 아니었구나, 이건 좀 악용될 여지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가는 그런 것까지 포함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순간순간으로 쪼개보면 사람이 절망을 하게 돼요. 이 뭐야 이거. 근데 약간 지나고 나면 한국 사람은 하도 빨라서 저도 이렇게 절망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조금 한 5년, 10년 이렇게 좀 늘려놓고 보면 어라? 그걸 그냥 지나쳐버렸네? 이렇게 되는 국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전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세대론이 뭘 가려버렸냐라고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은데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걸 안 물어주세요. 깜짝 놀랐네. 제가 어떨때는 물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건데, 이걸 세대론의 틀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비투 영끌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 그 세대론의 틀로 가둬버리면 진보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집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로소득으로는, 노동소득으로는 도저히 돈을 못 버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영끌을 하는 거다라고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헬조선 세대라서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젊은 층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원인은 그냥 너무 단순화시킨 거네요. 예, IMF 같은 거를 겪으면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서구에도 있는데 게임스탑 공매도가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개미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헤지펀드들의 공매도를 이겼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인터넷에서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뭐냐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네들은 옛날에 그 월가 너네들은 08년 금융위기 때 우리 집에 가산을 털어먹더니만 이제 니네들이 당해봐라,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절망의 어떤 세대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많이 이제 낙관과 절망이 섞여 있는 건데 그 세대론의 틀에서 바라보면 그 반쪽을 지워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연령대상 IMF를 기억하지 못할 테고, 근데 08년, 09년 금융위기 때 그 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가치가 낮아졌을 때 들어갔던 아빠 엄마가 있는 사람이면 돈을 벌었고 안 들어갔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걸 본 그 경험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사실 외국 기관이 던진 것들을 자기들이 잡아서 나중에 그 자산을 불렸으니까 사실 한국 국부가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을 오히려 이제 그 주식, 그러니까 금융회사 다니는 형들은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또 이런 걸 별로 분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언론에서 보통 동학개미 위험성은 없는가. 위험성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정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다 포기하고 투기하는 사람들로만 보이기 때문에, 물론 위험한 행위가 맞습니다. 가끔 이제 기성세대들이 뭐 자기네 틀로만 해석하다 보면 그런 꼴이 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뭐 젊은 세대 분들을 보면 이제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좀 컴플렉스가 많이 없다. 우리 세대만 해도 한 2002년도 월드컵 때 엄청 열광을 하다가 결승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우승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4강에서 딱 이제 독일한테 지자마자 바로 이제 그 패배를 빨리 수습했잖아요. 야, 이까지 온 것만 해도 잘했어. 그랬죠, 맞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컴플렉스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분들이. 사실 80년대생까지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저는 봐요. 90년대생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00년대생부터는
그게 아니겠죠 아마. 근데 저는 그 느낌이 뭔지는 사실 저도 안 겪어봐서 알 수는 없는데 네네. 사실 저는 뭐 제 또래가 다 저같진 않겠지만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사는 게 기분이 좋아요. 제 삶은 뭐 아직 그렇게까지 안 좋지만 이게 10대 10살도 전이죠. 처음 한국사를 읽었을 때 한국인들이 이게 20세기 한국인들이 가지는 감정은 왜 나라가 망했지? 왜 식민지가 되었지? 요 원인 탐구를 막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시작했었는데 그 열등감이 사실 그 국뽕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죠. 일본을 격렬하게 미워하는 것도 열등감 때문이고 조선 왕조를 그렇게 강렬하게 경멸하는 것도 그 열등감, 패배감 때문인 것인데 조선 왕조에게 조선 왕조에게 돌을 던지면 나는 좀 나아진 인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500년에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덜어내진 세상, 털어낸 세상에서는 그냥 이제 우리 한복 너무 예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들이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뭐 책 얘기를 좀 더 듣고 싶긴 하지만 시간이 또 없고 또 헬마우스 얘기도 해야 되고 이제 새로운 소통 연구소 얘기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 2부로 하고 3부에 들어가겠습니다.